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홍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소통하는 남자 책마스터 북마스터인가요?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스노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게스트로 한번 오시더니 네. 완전히 이제 메인 멤버로 그러니까 오셨네요. 연출 손님으로 오셨는데 이제 가족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손님에서 가족이 되는 것을 받아주는 데가 북소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식구가 됐으니까 네. 오늘 오시는 손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네. 또 좋은 질문 던져서 좋은 이야기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오은 시인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면서 이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가 되면 또 한 해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또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그렇죠. 이 밀레니얼 세대가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하는 본격적인 때이기도 하고 또 소비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기업의 생존의 열쇠가 이 밀레니얼에 달려있다. 그렇죠. 뭐 이럴 정도로 하는 것 밀레니얼 세대의 같아요. 지갑을 열 수 있는 콘텐츠를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모든 기업의 슬로건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업의 조직 문화가 바뀌는 게 밀레니얼 세대가 들어오면서 옛날에 이른바 386세대나 다른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문화 또는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읽어야만 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얼마나 밀레니얼 세대를 아시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여러분은 밀레니얼 세대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렇죠. 현재를 즐겨라. 그런데 이게 다시 소환되는 것 같아요. 욜로라는 이름으로. 맞아요. You live only once. 또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현재를 즐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밀레니얼 세대에 와서는 소확행으로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는 작은 것인데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우리 세대는 옛날 진공관 앰프 또 이렇게 튜너 돌리는 네. 라디오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네이티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돼서 그렇죠. 우리랑은 전혀 다른 0과 1의 어떤 연산에 의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보면 분명 세대는 바뀌었고 디지털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읽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디지털 네이티브도 이들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 뭐 욜로, 네. 뭐 워라벨 같은 것도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워라벨.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는 뭐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의 조직 문화나 또 소비 문화 모든 그럼요. 것들을 네. 변화시키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북소리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 1. 드디어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밀레니얼이 회사를 바꾸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쓰신 홍수무 작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대 대학생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홍승우라고 합니다. 네. 우리 홍승우 작가님은 사실 많은 밀레니얼 세대랑 함께 일하는 팀장님이기도 네. 하고요. 동시에 본인이 이 밀레니얼 세대에 속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밀레니얼 세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개념을. 밀레니얼 세대는 사전적 정의는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대를 잘 보면 2000년대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모바일 서비스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서비스들을 학창 시절에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해온 세대고 이 특징들이 지금 회사나 아니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80년, 82년. 네. 그러니까 386 세대가 시작되는 지점에 386 세대는 대학을 다닌 거고 이때는 태어난 세대, 네. 한 20년 가까운 세대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걸까요? 사실 인구 구성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2020년부터 딱 올해부터죠. 기존 X세대의 구매력을 넘어서는 최대 구매력을 가진 세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지위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냐면 2035년까지 약 15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 이 세대를 이해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이 세대를 반드시 잡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입사원, 그러니까 회사의 구성원으로 보면 이 세대가 지금 가장 실무를 많이 접하고 있는 세대인데 이 세대가 퇴사를 한다거나 그만두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밀레니얼이 회사를 바꾸는 38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다 읽어봤더니 결국은 밀레니얼 세대와 일하는 법이더라고요. 이 책을 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한 직장 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봤던 건 이제 대학생들이 어떤 걸 가장 좋아하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이 밀레니얼 세대와 일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이 2019년 초반부터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침 일하고 있는 회사가 좀 젊은 회사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의 제도라든가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렇게 일하면 밀레니얼 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저도. 그런데 사실 밀레니얼 세대라는 감수성 자체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리더님께서는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이면서 밀레니얼 세대랑 일을 하는데 뭐 같은 밀레니얼 세대라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조금 구분이 되는 면이 있나요? 저도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네, 당이죠. 가끔 이해가 안 될 수도 안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혹은 왜 이것을 이렇게 분노하면서 바라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또 반대로 굉장히 이들의 목소리가 이해될 때도 많습니다. 아,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나였어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낀 사람으로서 네. 예, 어쩔 때는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같은 밀레니얼 세대의 입장으로서 좀 회사 일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가 진짜 근데 느끼기에 좀, 이거 좀 많이 다른데? 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정도인가요? 확실히 다르다. 이거 비슷하네? 싶은 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네. 다르다라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성세대가 일을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냥 다른 거지 딱 저 세대만이 특수해서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전부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부터 젊은 세대는 그렇죠. 뭐 버릇이 없다, 맞아요. 예의가 없다라는 건 옛날부터 있어 근데 왔는데 왜 저를 지칭하고 얘기하나요? 저는 같은 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밀레니얼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예전과 달라졌을 뿐, 그 세대의 특성이 굉장히 뭐 특별하거나 유난스럽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밀레니얼 세대 보면서 워라벨까지는 우리가 좀 되는데
워커벨? 워커벨.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워커벨 뭡니까? 워커 앤 커스터머 밸런스라고 해서 즉 어. 직원과 손님을 대하는 방식도 좀 균형 있게 맞춰달라는 이제 직원들의 목소리인 거죠. 예전에 아메리카노 한 잔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라는 표현들에 맞아요. 대해서 극극 예, 징징. 네. 왜 커피가 저렇게 존중받아야 되나 그런 예, 거야. 그런 의견들도 많았거든요. 즉 이제 직원으로서 내가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이제 재화나 아니면 어떤 물건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좀 동등하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밀레니얼 세대의 좀 마음이 담겨 있는 신조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식당 같은 데 가면 손님은 왕이다 맞아, 붙어 있었다면 맞아. 이제는 당신 앞에서 주문을 받는 저분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소중한 딸입니다. 존중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또 밀레니얼 세대를 또 움직이는 게 예전에는 가성비였다면 요새는 가심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가심비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건 가격 대비 성능이 네. 좋은 물건, 그렇죠. 예, 이런 거였다면 가심비는 가격 대비 내 마음의 만족이 아. 더 높은 그런 상품들을 말하는 거고요. 즉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손해 보기 싫어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좀 특성이 반영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손해 보는 소비를 하면 이제 바보 같다라고 여겼는데 아까 욜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내 만족을 주면 그 가성비가 좀 떨어져도 괜찮다. 오히려 내 만족을 위한 소비이고 그게 내 맘에만 들면 얼마든 지불할 수 있다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마 가심비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것저것 사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거면 안 아깝고. 밀레니얼 그렇더라고요.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밀레니얼입니다. 세 명 다 밀레니얼이고 저도 네. 마음은 밀레니얼. 그러니까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 말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반사회성 속의 사회성. 그러니까 지금 외로운 건 싫지만 나 사람들하고 회식하고 이런 거 싶지 않고 나 혼자이고 싶어. 이런 이중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밀레니얼이다. 그래서 사실 뭐 386 세대가 내가 밥 사줄게 회식 가자 그러면 다들 싫어하고 그리고 회식을 밤에 하다가 이제 대부분 점심 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변화 같아요. 네. 이런 거 기성세대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감정인데요. 네.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서 유행이 된 용어가 바로 인싸.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를 인싸. 줄여서 아싸라고 불렀고 음. 그에 반대되는 가장 활동적이고 사람들과 주도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싸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 그럴싸하다. 그럴싸. 이 말은 뭐냐면 인싸가 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때로는 아싸처럼 혼자 있고 싶은 순간도 있고 즉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나에 맞는 내 상태를 규정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 참 그럴싸하다. 네, 그럴싸하네요. 저도 그럴싸가 되고 싶네요. 네. 실제로 제가 직장 다닐 때 밀레니얼 세대의 중심인 나이에 이제 그 친구가 입사를 해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했는데 몇 번 먹었습니다. 네. 어느 날은 제가 밥을 먹자고 하니까 혼자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이럴 때가 또 있다고 하는 게 그 친구의 마음이었고 그 친구는 이런 말도 했어요. 평생 직업은 있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분야의 다른 회사로 갈 수는 있지만 내가 이 회사에 평생 다닐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태도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용 불안정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40대의 퇴사 사유를 보면 고용 불안정과 낮은 급여 이런 것들의 이유로 퇴사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 즉 20대들에게 왜 퇴사를 하는가 물어보면 퇴사 사유 1위가 어떤 권위적인 회사 분위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한다고 답했고 또 그에 비슷한 비율로 2위 답변이 워라밸이 잘 갖춰지지 않는 회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들은 뭐냐면 어떤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회사를 찾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퇴사 열풍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이제 퇴사가
옛날에는 굉장히 슬픈 말이었잖아요. 맞아요. 나 그만뒀어 이러면 뭔가 막 드라마에서 짠해지고 맞아요. 예. 괜찮아. 뭐 이런 예, 거. 그런데 지금은 퇴사를 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파티를 예, 하고. 서로 박수를 쳐주고 예,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퇴사 자체가 유머가 되고 또 그것으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해요. 뭐 퇴사 30일 전부터 유튜브로 브이로그를 찍는다거나 D-30부터 네. D-1까지. 네. 아니면 야. 퇴사 과정을 책으로 야. 또 써내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과 예전 세대와 퇴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퇴사의 이유를 이런 걸로 듣는 걸 보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도 진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제가 어떤 실제 채용 공고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정말? 와. 근데 이 내용을 보시고 눈에 띄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이 실제 채용 오. 공고입니다. 저는 어떻게 저기서 보세요? 워라벨 강요라고 적혀 있잖아요. 워라벨 워라벨이? 가능도 아니고, 워라벨 권장도 아니고, 강요라는 것은 뭔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꿈꾸고 있는 내가 내 삶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결혼시 대표 이름으로 1,000만 원 지급. 아이고. 저거는 유인책이 되겠네요. 근데 전 그거보다 근태 사용할 때 이 휴가 낼 때 뭐 조퇴 신청할 때 사실 이유를 묻잖아요. 아, 제가 이러이러해서 좀 잠시 그렇지. 쉬어도 될까요? 라고 보통 그렇지. 허락을 일신상의 구하는데 이유. 윤허를 그렇죠. 받는 거지 네. 사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사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 않는다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포인트 아닌가요?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정말 실제로 있었던 구인 광고인데요. 인천의 한 중소기업이 낸 구인 광고였는데 이게 딱 2명을 채용하는 거였는데 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야. 지원을 했대요. 그럼 1,000명이라고 쳐도 500대 1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탐냈을까 싶은데 참 밀레니얼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인 포인트 이 공고에서 뭐라고 보세요, 작가님? 이 채용 공고에 아까 쭉 말씀해 주신 혜택을 보면 대기업의 복지나 연봉 수준에는 못 미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그 내용도 중요했지만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들,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부분들에 반응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런 표현들을 강조해서 채용 공고에 넣어놨어요. 그럼 이 말을, 그러니까 이 공고를 본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회사를 가면 거의 모든 상황들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선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많은 밀레니얼 세대가 이 회사에 아마 처음 듣는 회사 명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바로 지원을 하게 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하더라도 내 삶이 우선이잖아요. 그게 먼저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방 퇴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빨리 좀 실증 내고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세대에서 더. 재미가 없으면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네, 좀 재미가 그건 아닌 없으면. 것 같아. 재미가 없으면 너 재미가 없으면 자기 나올 거야? 하는 일에 재미가 있어야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만족 아닐까요? 그거를 위해서 꼭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직된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하급자한테 말을 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저는 회식 필참 이런 건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그 퇴근 후의 삶을 존중해주는 회사를 가고 싶습니다. 또 늦게 오고 그러면은 자녀도 돌봐야 되는데 케어를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은 적은 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원하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고 회식을 많이 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능력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기업부설연구소이고요. 미래 세대인 그 20대 애들만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국내 유일의 또 최초의 그런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나 또는 이제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성세대는 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책임을 가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밀레니얼 세대는 다시 또 그 리더들을 뒷받침해서 같이 함께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내가야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는 문화, 그리고 또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밀레니얼 세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지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사생활을 공유한다거나 그들의 사생활에서 알려고 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회사 안에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뭐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야 본인이 스스로가 나중에 후회도 안 할 것 같아요.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약간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별로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대도 그걸 고쳐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기성세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정보를 어디서 획득하느냐를 좀 비교해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대부분 사람들,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동료한테 물어보는 걸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잖아요. 네. 근데 현저하게 낮아. 이게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검색으로 대부분 다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학교 안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어쨌든 정보를 알아가는 과정을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예, 얻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도 하고 학교 소모임, 이제 전공 맞아요. 소모임도 하고 이러면서 정보를 얻고 회사 들어와서도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선배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네. 인생에 대한. 근데 지금은 그 정보보다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었냐면, 축의금을 얼마 하는 게 적당한가. 와, 궁금하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에게는 뭐 3만 원, 이런 사람에게는 5만 원, 예, 이런 사람에게는 7만 원. 이것을 사실 기성세대는 본능적으로 알고 그렇죠. 예, 그냥 상황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는 이걸 정해주니까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와 1년에 몇 번 이상 연락을 했으면 오. 얼마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면 야, 예, 기준이 너무 명확하네요, 다르다. 정말로. 우리는 고등학교 동문이냐, 대학 동문이냐, 회사와 관련됐느냐, 이걸 보는데. 나랑 자주 만나느냐, 이런 1년에 것까지 몇 보는데. 번 받느냐가 중요한 잣대네. 영상 꼭 봐야겠어요. 네. 결혼식 축의금을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를 가리켜서 공동체 의식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같이 일해 보시니까 물론 밀레니얼 세대시지만 네.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듣고 싶네요. 사실 공동체 의식이 없지 않습니다. 예, 아. 공동체 의식도 강한 편인데 다만 기성세대가 말하는 공동체 의식, 우리 으쌰으쌰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동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기성세대는 대신 반대로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 때면 같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설명과 예, 그런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좀 적기 전무하니까. 때문에, 예, 적기 이미 때문에. 대학 때 한번 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일을 하기 위해 더 필요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걸 말씀하실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왜 그런지 이런 설명을 더 붙인다면 밀레니얼 세대가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 준다면 뭐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저는 또 이 책 읽으면서 가장 좀 신기했던 거, 저도 밀레니얼 세대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로 공정성이라고 해요. 연봉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일어나면 맞아. 그걸 참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 밀레니얼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표현하는 용어 중에 네. 하나가 포노사피엔스라는 포노사피엔스? 말이 있어요. 뭐예요? 즉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세대다. 아, 텔레폰 인류 이런 그렇죠. 뜻이네. 근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진짜 모바일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고 네. 네트워크조차도 그러니까 인맥조차도 내가 만나서 얘기했던 이런 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나에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랜선 친구라고 네. 부르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대학 아니면 직장 조금 소수의 집단에서 내가 네.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커왔다면 지금은 전혀 어디에서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좋은 정보를 주는 거죠. 양질의 정보를. 그럼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판단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즉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맞아. 지금 그런 방식은 구글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 혹은 아니 유럽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라는 정보까지 들으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회사 안에서 좀 요구하는 공정성, 윤리 이런 것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례들이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나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는 어르신한테는 카톡으로 문자 띡 보내고 말면 결례다. 네. 전화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전화로 어떻게 어르신한테 얘기를 해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런 시대적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콜 포비아? 네. 그래서 전화 거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은 이제 음식 배달할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볍게 네. 맞아요. 주문을 하잖아요. 전화로 하는 걸 싫어해요. 그렇지. 회의도 요새 SNS 대화창에서 단체 네. 창에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문자로 보내면 이게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서 꼭 전화로 해서 내가 보낸 거 기다렸다가 봤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그러니까 전화로서 뭔가 대화가 아니라 어떤 업무라든가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전화로 뭔가 따져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요구해야 되거나 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심장도 두근거리고 그렇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30초짜리 전화를 하기 위해서 3분 동안 심호흡을 혹은 하고. 10분 동안 스크립트를 미리 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면대면 방식도 불편하고 전화도 불편하기 때문에 오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높은 비율의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밌는 게 퇴사를 할 때도 면대면으로 가서 저 그만두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좀 껄끄러운 것 때문에 퇴사를 대신 그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퇴사를 대신 아니, 네. 사표를 대신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하고 말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처리할 게 많잖아요. 이런 네. 것들을 대신해준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아직 한국에 엄청 많은 건 아니고요. 일본에는 굉장히 많은 업체가 이미 생겼고, 맞아. 네, 한국에도 이제 동일한 그런 업무를 해주는 회사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이 이제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얼굴 쳐다보고. 근데 나쁠 피는 일들을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렇고. 근데 거기에는 뭐 내가 못 받은 보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임금체불. 예, 아니면 이제 계약이 점점 꼼꼼해지다 보니까 네. 너가 그렇지. 계약을 어긴 거야라는 그렇지. 말을 들으면 그렇죠. 또 두려워하잖아요. 기분 나쁘지.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를 이제 대행해서 처리해주는 업체가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제 내가 불편한 상황을 앞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아지는구나라는 신호를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아는 거죠. 네. 네.
연결지어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간섭을 다 싫어해요. 누가 뭐라고 시키거나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의외로 피드백 같은 것은 재빨리 받기를 원한다고 해요. 약간 역설적인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섭과 피드백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그러네. 네, 간섭은 결국은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의 말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지가 고쳐. 없는 거군요. 네, 선택에. 이거 고쳐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는 피드백들은 네. 이제 간섭처럼 느껴지는 거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받고 싶다라는 피드백은 어떤 거냐면 알려주고 대신 결정권은 내가 가지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직장 상사나 선배가 잘 알려주면 그것까지 참고해서 내가 잘 고쳐 나가겠다.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옵션을 늘려나가는 것을 좋아하는군요. 밀레니얼 세대는. 네. 저도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네. 그러면 기업에서도 이런 특성을 살려서 좀 즉각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뭐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밀레니얼 세대들 만족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2019년에 가장 핫한, 그러니까 네.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그런 명품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궁금하네. 네, 이 브랜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명품 브랜드였는데 최근 2018년, 19년부터 2030의 구매량이 굉장히 늘어난 브랜드거든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그래서 왜 이 브랜드가 갑자기 인기 있게 됐나를 알아보니까 거기 안에는 어떤 밀레니얼 세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었던 거예요. 네? 밀레니얼 세대가 거기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CEO가 원래 이제 경영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경영회의 안건을 가지고 밀레니얼 세대가 모여있는 그 회의 장소로 다시 가서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대로 회사 정책이나 제도를 바꿔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는 점점 밀레니얼 세대가 선택하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군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이제 상사가 신입사원들에게 해주는 멘토링 이런 네. 시스템이 있었으면 지금은 영멘토링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님이나 저희 회사의 임원이나 뭐 어떤 직책자가 있다라고 해서 따로 업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그 말인즉슨 아무것도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고 뭐 대표이사 업무 자체도 직원들에게 전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사를 만나야 하는 시간이 아니면 이런 프리한 복장, 운동화나 청바지나 어떤 분들은 추리닝을 심지어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두발 그런 제한이 없어가지고 염색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파마도 할 수 있고 어차피 일이 의상과는 관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여가지고 최대한 편하게 회사를 오고 있는 편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자체도 이렇게 선출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임기 단위로 선거를 진행을 하는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이루는 가장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입장에서 구성원들의 얘기를 듣고 싶을 때 저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구성원들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 평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단들은 월별로 진행하는 팀장회의에 매번 참석을 해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의장단의 경우에는 2명의 인원이 있는데 경영진 회의를 월 2회 할 때 같이 참석을 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도 구성원을 대표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내부 임직원들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원주주 회사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전체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90% 이상의 배당 수익들을 직원들이 가져가게 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나에게 더 돌아오는 것도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더 내 프로젝트다라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민이라면 청원을 올릴 수 있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서 네, 답변을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 재직하고 계신 회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효용을 거두고 있는지 듣고 싶거든요. 제가 직원들이 익명으로 네, 대나무 숲이네요. 네,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에 사소한 것부터 회사의 되게 중요한 경영 방향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해결하건 해결하지 못하건 대표이사가 꼭 답변을 해야 돼요. 진짜 국민청원 같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국민청원 20만 그렇죠. 네.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요거는? 여기는 모든 편지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한 5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못하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덧붙여지거든요. 그 질문의 결도 어떤 건 굉장히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회사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탕비실에 왜 이런 제품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답변을 보면 직원들은 회사의 이제 경영 방향이라든가 회사의 가치관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결정만 내려오니까 이유를 잘 모르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동의하지 못하거나 네. 그랬다면 그 배경을 쭉 설명을 해줌으로써 아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는 그런 맞아요.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밀레니얼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설명이겠네요. 자세하게 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렇지. 이런 방침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잘만 말해주면은 같이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설명만 더 해줘도 아까 제가 친절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네. 했는데 설명만 해줘도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거절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요. 그냥 안 돼요 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네. 이해가 가는 게 그렇죠. 뭐 세대를 떠난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다 해도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 세대는 결국은 또 386 세대고 그러면서 세대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사실 같은 가정에서 위아래로 문화를 공유했던 그런 맞습니다. 공통 기반들이 있으니까 기성세대가 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면 충분히 소통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홍 작가님이 책에서 또 까다로운 밀레니얼 세대를 만족시키는 비밀 중에 하나로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문구를 언급하셨는데 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뭐 기성세대가 이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멘트는 제가 쓴 문장은 아니고요. 온라인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던 오, 예, 한 줄의 그렇구나.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말에 왜 밀레니얼 세대가 열광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기준을 바꾸거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아. 기성세대가 네. 특히. 맞습니다. 네. 공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원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늘 정해진 기준대로 좀 아까 말씀드린 공정함, 윤리성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드라마 장면이 생각나네요. 어떤 같은 결제 서류를 올리러 갔는데 보고는 그날 기분이 상한 거예요. 팀장님이 안 좋은 그렇지. 날이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만들어 왔어? 라고 화를 냈다가 다음날에 폰트만 바꿔서 가져왔는데 그래 이게 진짜 보고서지. 훌륭해. 기분이 이제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아.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장들이 장관 결제 맡을 때 네. 비서실장한테 오늘 장관님 기분이 어떠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태도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밀레니얼 세대와 사회가 또는 기업이 또는 정치권이 올바른 소통을 해서 밝은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것들에 좀 심혈을 또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상대방을, 그러니까 서로 밀레니얼 세대라는 그런 집단과 다른 기업 혹은 사회 이런 것이 서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들도 어쨌든 여기 구성원으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핵심 구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세대들에게 밀레니얼 세대가 이렇게 좀 특이하니까 이해해라 라는 메시지가 이제 점점 안 된다. 예, 안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성세대도 변해야 되고 밀레니얼 세대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함께 해나가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폭을 좀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해하고자 이 시중에도 보면 밀레니얼 세대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네.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이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 전략과 관련된 책들이에요. 아마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그런 최초의 세대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하도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계속 데이터를 모았어요. 너무나 특이한 세대가 출현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산업혁명 역사상 이후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서구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좀 만성적인 문제인데 미스매치. 다시 말해서 일자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대학 졸업장은 90년대부터 크게 늘어서 일단 대졸이라고는 하고 공부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지식경제혁명이 벌어지는데 맞는 그런 전공 졸업자들은 또 생각보다 적은 5, 60대들이 은퇴하지 않고 일자리를 계속 점유하는 문제에다가 여기 특히 정년 연장이 있었는데다가 또 한편은 눈높이의 미스매치 문제들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된 첫 번째 자녀 세대가 될 가능성을 이대로 가면 배제할 수 없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당했습니다. 왜? 2030 세대가 막 사회에 나와서 자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자산을 축적한 분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망감이 앞에 우선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안정적인 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저는 드리게 되는데요.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라서 저거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성층권으로 가버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대단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장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금리고요. 두 번째가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금리는 뭘 뜻하냐면 은행에 이자를 넣어가도 1%밖에 안 된다라는 건 동의하지만 대신 대출을 받아도 2% 안팎이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산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말자. 즉 차입을 갖춰놓을 수 있는 재무적 능력들을 갖추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즉 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작지만 개방된 나라잖아요. 우리가 달러를 비롯한 글로벌 선진국 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자산 가격이 보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본다면 어쩌면 저희들 X세대보다 더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 세대들이 꼭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들, 직장에서 이제 지금 부장, 임원들 세대들인데, 우리 때는 그냥 앞에 선배가 가던 길을 따라가면 되던, 그냥 남이 하는 걸 눈치 보면서 따라가면 되던 세상이었고 세계였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고, 그리고 앞에 선배들의 길을 그냥 따라가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실패할 수도 있는 사회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 좀 하지 말자. 모든 고민을 해소시킬 수는 없지만 문화만이라도 우리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축방 북소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승우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잠깐 이제 저희가 늘 말하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끼리 얘기해 본 것 같은데요. 끼리? 그럼요. 마음은 밀레니얼이니까. 그렇지, 마음은. 좀 세대에 대해서 오해가 쌓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네. 또 오늘 북소리 가족으로 함께 해주신 네. 우리 오은 시인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 감수성이 없는 밀레니얼 세대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죠. 맞아요. 예, 저도 밀레니얼 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 가르침을 그렇죠. 안고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이런 사회적인 노력이 결국에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 북이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TBS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가 좋아. 세훈이 형 안녕하세요. 어휘력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형은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또 수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거예요. 형이 어떤 책을 가져왔는지.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형. 파이팅! 파이팅!
일단 현민이랑은 축구 예능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풋살을 하러 간 적도 있었고 맛있는 짬뽕 먹으러 또 이제 간 적도 있고 해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 어떤 세훈이요? 빗세훈. 그 골키퍼 했을 때. 아이고, 너무 과찬입니다, 진짜. 사실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걸 많이 찾아보고 공을 건네지 말자 이런 것만 이제 제 스스로에게 이제 되뇌었는데 그게 좀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재미에 빠졌어요. 이제 시리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리얼이 서울 말이죠. 시리얼을 이제 우유에 타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거 말고 시리얼을 그냥 이제 한 손에 그냥 과자처럼 먹고 우유를 따로 이렇게 마셔서 먹는 게 요즘에 되게 독특한 취미인 것 같아요. 진짜 독특하죠.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좀 감정을 잘 절제하고 통제하고 좀 잘 숨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성숙하다 이런 뭔가 말들을 듣게 되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저는 느끼기에. 근데 이 책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질 수 있는 왜 내가 표현하지 못했었던 나조차도 몰랐던 내가 삼켰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일깨워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정말 보면서 그냥 영감을 얻는 일도 많고 운다고 달라지는 거 없겠지만 실컷 울자. 내가 같이 울어줄게. 같이 울면 우리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따스함을 담고 있는 책인 것 같거든요. 남들이 하는 일은 나도 다 하고 살겠다며 다짐했던 날들이 있었다. 어느 밝은 시절을 스스로 등지고 걷지 않아도 될 걸음을 재촉하던 때가 있었다는 뜻이다. 이 부분이 이 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대변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늘이라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많은 책들을 많은 분들께서 추천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들을 한번 찬찬히 또 살펴보시면서 많은 위로들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병장수 만수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When I said something funny, but nobody heard it except for you. In my mind, so less about you. I lie and say we're friendly, 'cause I don't have it in me to tell the truth. You and me, what are we if we're not together? We could be nothing 'cause nothing lasts forever. If you saw me on the train, would you look the other way like strangers do?